우리 지난주 한 것 중에서 일단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저는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 좀 와닿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추가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든가 해볼게.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은 앞에 두 개의 실험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피스나 에이버레이의 실험 같은 경우는 실험 자체가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니죠, 아까가 아니죠, 지난주 수업할 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그리피스 에이버리 실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사실 메이저한 실험들은 아니에요. 그냥 이 DNA가 유전정보다라는 걸 밝히는 과정 중에 있는 실험이라서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혹은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볼 때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메이저하진 않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쪽이고, 걔가 뭐 문제를 내도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게 문제를 내기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실험 자체를 좀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아직 안 했긴 했지만 1단원에 나오는 그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거랑 엮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니까, 허쉬와 체이스에 대해서 저는 좀 와닿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DNA에 대해서 짚었던 내용만 다시 좀 정리하고 가면요, DNA 우리 RNA랑 요거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구조가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는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 여러 개 결합된 거다라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요 구조상의 특징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 근데 우리 이중나선 구조에 있어서 같이 얘기해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얘가 역평행 구조를 띈다. 그러니까 DNA의 이중나선은 양쪽이 상보적으로 염기끼리 결합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쪽에 탄소로 된 쭉 골격, 그러니까 인산탄소가 반복되어 있는 골격에서 기본적으로 이쪽이 인산이 먼저, 그러니까 한쪽 끝으로 갔을 때 인산이 노출되어 있는 게 있다면, 반대쪽은 이제 위의 끝 쪽에는 인산이 노출된 게 아니라 3번 탄소 쪽에 있는 OH, 그러니까 하이드록시가 노출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반대쪽 끝으로 가보면 여기 인산이 노출되어 있던 얘는 여기 끝에, 반대쪽 끝에 OH, 그러니까 하이드록시가 노출되게 될 거고, 반대쪽에 요 상보적 가닥에는 여기가 인산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냐면, 인산이 붙어 있는 탄소 5번 탄소 해서 여긴 5' 말단, 그럼 반대쪽이 3' 말단이 되는데, 그 상보적 가닥에는 위쪽이 3' 말단, 아래쪽이 5' 말단이 되는, 그렇게 역평행 구조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가닥 구조, 여러분들이 알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인산 얘기도 해볼까요? 인산은 어차피 둘이 다를 게 없고 H3PO4, 여러분들이 프린트에서 봤겠죠. 사실 인산이라는 물질이 H3PO4의 화학식을 갖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적으로 화학적이긴 한데요, 근데 인산이라는 물질이 사실 화학에서는 별로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생체 내에서나 존재하지 생체 밖에서 우리가 화학 실험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보통. 막 탄산, 황산 이런 화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성 물질들이 있다면, 이 인산은 거의 생체 내에만 존재하는 그런 산성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산은 오히려 여기 생명과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물질이라 화학식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다시 나뉘어서 얘가 디옥시리보스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리보스고, 리보스. 아마 요즘 책에는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긴 하는데, 모르겠어. 제가 요즘 최근 책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요. 근데 예전에는 디옥시리보오스 이렇게 오자를 중간에 하나 더 넣어서 했었거든. 근데 어차피 그건 이제 발음을 어떻게 적느냐의 차이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였었냐면, 디옥시리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를 얘기하면 여기가 탄소, 산소에다가 여기 탄소, 여기 인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탄소의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여기 2번 탄소에 붙어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가 나눠지는 거였다. 그냥 딱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염기. 그래서 염기의 경우에는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리고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이렇게 이것도 나눠지니까 이렇게 해놓을까? 염기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사실 어차피 그래봤자 DNA, RNA에서 대비되는 건 티아민과 유라실의 존재 정도니까 별로 차이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염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뤘던 게 그거였죠. 우리 피리미딘 계열 염기하고 퓨린 계열 염기. 그래서 아데닌하고 티아민, 그러니까 아데닌하고 유라실도 상부적으로 결합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데닌하고 티아민. 얘네 둘은 두 개의 수소 결합을 한다.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수소 결합을 한다. 요거 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수소 결합이 두 개냐 세 개냐 차이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이게 DNA의 결합력 사이에 그 강도를 결정하다 보니까, DNA 두 가닥 사이에 이 결합 강도를 결정하다 보니까 뭐 구아닌 사이토신의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좀 어떻냐면 열에도 DNA가 좀 강한 성질을 띠고요. 그러니까 DNA가 열에 의해 변형되는 일이 드물어요. 아데닌, 티민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구아닌 사이토신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열에 강합니다, DNA가. 근데 사실 열에 강함보다 더 중요한 게, 열에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돌연변이도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려면 아데닌이나 티민 혹은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염기 자체가 변형이 돼야 되는데, 염기가 변형이 되려면 이 수소 결합이 견고하게 유지돼 있을 때는 변형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이 깨질 만큼의 에너지가 밖에서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뀐다던가 염기의 형태가 변형된다던가 하면서 돌연변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근데 그 가운데 결합이 수소 결합이 3개인 구아닌, 사이토신일 때가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기도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구아닌, 사이토신 쪽이 많은 사람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더 어려운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생명과학적 지식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에 대처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는 게 결코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진화적으로 돌연변이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생존에 치명적으로 안 좋게 생기는 돌연변이도 있지만 반대로 생존에 너무나 좋게 작용하는 돌연변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제 구아닌, 사이토신이 돌연변이에 강하다, 아데닌, 티민이 돌연변이에 약하다 라는 측면만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아데닌, 티민이 많은 게 안 좋고 구아닌, 사이토신이 많은 게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중심설 얘기를 하면서 끝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려는 게 복제 전사 번역을 최대한 다 나가려고 시험까지 안 보면서 좀 시간을 확보를 한 거거든. 전사 번역. 일단 복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복제를 직접적으로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메셀슨과 스탈이라는 이 사람들의 그 실험이라면 실험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설이거든. 그래서 복제 가설이라고 하는 복제 모형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DNA가 복제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전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뭐 바이러스 이런 애들도 개체수가 증식하는 것만 봐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는 DNA가 늘어나는 현상은 관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DNA가 복제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 떠올린 이 메셀슨이라는 사람이랑 스탈이라는 사람이 복제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 이 복제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가닥, 저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던 원래 DNA가 복제가 될 때는 일단 첫 번째, 얘는 그대로 냅두고 이 DNA에 대한 유전 정보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옆에다가 완전히 새로운
얘랑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는 DNA를 만든다라고 하는 가설을 일단 생각해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우리 복사기, 인쇄기에서 복사하는 것처럼, 복사기에서 복사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지. 그냥 원본을 갖다 놓고 얘랑 유전 정보만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새로 그냥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 걸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가설인데요. 일단 사실 가설로서 그럴듯한 건 맞는데, 왜냐면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복제잖아요. 복제라고 하는 게 원본을 그대로 두고 원본을 복사해서 똑같은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이게 생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외부에서 따로 저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그렇잖아.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얘 안에를 뜯어서 들어가서 안에서 이 정보를 파악해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냅두고 얘랑 똑같은 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복사기로 복사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유전 염기서열이 다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그럴듯하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땐.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사실 얘가 제일 말이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본 가닥이 어차피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풀어서 한쪽 가닥식으로 나눠 놓고, 그래서 어떻게 반대쪽 가닥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지. 이거는 생명과학적으로 좀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모든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닥을 두 개로 나눠 놓게 되면 한쪽 가닥이 염기가 쭉 노출된 상태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아데닌, 구아닌,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염기가 쭉 될 텐데, 그럼 우리는 반대쪽 가닥을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그냥 지금 노출되어 있는 염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걸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원래 원본 가닥과 완벽하게 동일한 유전자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아데닌은 무조건 티민과만 하고 티아민과만 하고 구아닌은 어차피 무조건 사이토신과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뭐냐면 아예 원본 가닥을 다 뜯어놔. 그러니까 원본 가닥을 부숴버리고 그냥 유전 정보를 가진 걸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DNA를 새로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을 만들었어요. 뭐 사실 세 번째가 왜 떠올렸는지도 모르게 제일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세 번째 가설까지 이렇게 세 개의 가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존적 복제 모형 내지는 보존적 복제 가설, 보존적 가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반보존적 복제 모형, 반보존적 복제 가설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 마지막 거는 분산적 복제 모형, 분산적 복제 가설, 분산적 가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보존, 반보존, 분산은 다 어떤 의미인 거냐면 원본 가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입장인 거지. 얘는 원본 가닥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거고, 얘는 원본 가닥을 반씩만 보존해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본 가닥을 다 분산, 다 부숴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이 됐는데 그냥 아무리 봐도 제일 그럴듯해 보이고 당연히 생명과학적으로 제일 말이 되고 그런 게 2번이긴 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정답은 최종적으로 2번이 나와요. 근데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2번이 나오느냐의 그 실험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의 실험 그 중간은 어떤 걸 쓰게 되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위원소를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동위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니고요, 동위원소의 그냥 질량 차이를 이용할 거거든.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14질소랑 15질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야. 15질소는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얘는 막 붕괴가 되면서 그 방사능을 뿜는 그런 종류의 물질은 아니고요. 단순히 이 둘은 차이가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질량의 차이만 나타나는 거지. 15질소가 14질소보다 무거울 겁니다. 딱 그냥 그 정도 차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대상이 되는, 보통 이런 실험을 하려면 뭐 바이러스나 대장균 같은 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어떤 그 DNA를 가진 생명체를 갖다 놓고 얘를 뭐 대장균이라고 합시다. 대장균을 갖다 놓고 대장균을 15N 배지에서 일단 계속 증식을 시켜요.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15N 배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배양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양분에는 다 질소가 15N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많은 수의 대장균이 전부 다 15N으로 이루어진 질소성 물질만 가질 때까지 일단 냅둡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14N을 가진 걸 버리고 15N만으로 이루어진 대장균들을 갖다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본 가닥을 15N으로 일단 다 만들어 두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본 가닥이 다 15N인 상태로 일단 만들어 두고, 이제 거기서 하나의 대장균 혹은 뭐 한 균주라고 하는데 하나의 한 그룹에 이렇게 대장균식을 떼서 3개를 나눠 담습니다. 전부 다 15N짜리 질소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탄소나 산소나 수소는 다 멀쩡한 탄소, 수소, 산소니까 그건 무시하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 질소가 다 15N짜리로 되어 있는 이런 대장균을 3개를 나눠 담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굳이 3개를 사실 나눠 담을 필요 없고 하나만 담아도 되긴 하는데, 그걸 이제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분열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제는 어디서 분열을 시키냐면 14N 배지에서 분열을 시키면서 분열을 통제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보는 거냐면, 분열 통제는 쉽습니다. 분열을 위한 재료를 그 딱 하나 만들 수 있을 만큼만 처음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딱 그 재료를 통제하면 되는 거니까, 분열을 할 때 사용해야 될 재료들을 통제해주면 되는 거니까, 분열을 통제하면서 일단 한 번 DNA 복제가 일어났을 때, 즉 분열이 한 번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보고,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면 이 셋 중에 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여기 다 그려져 있으니까. 자, 원본 가닥이 전부 다 15N, 그러니까 두 가닥 모두 들어있는 질소가 전부 15N 상태인 어떤 DNA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보존적 복제 가설이 맞다면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이 15N 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DNA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14N짜리 질소만 들어있는 새로운 DNA가 한 가닥 추가로 생길 겁니다. 그치? 근데 반보존적 가설 같은 경우에는 15N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14N 이렇게 한쪽에 와서 붙기 때문에 사실상 두 DNA의 질량이 어떤 상태가 되게?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보존적 가설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반보존적 가설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 두 번째 것과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사실 무조건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둘의 질량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근데 사실 완전 랜덤하게 나올 그 분산을 할 테니까 완전 이상하게 나오거나 뭐 어떻게든 나올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얘를 15N, 14N, 15N, 14N이 적절하게 섞인 형태로 나올 거거든. 근데 보통 여기서 적절하게 섞여 있다를 어떻게 보는 게 맞냐면, 둘이 완전히 똑같이 15N과 14N이 정확하게 같은 개수로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접근이냐면 확률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가닥은 15N이 몰빵되어 있고 한쪽에는 14N이 몰빵되어 있을 확률보다 15, 14가 둘 다 적절하게 섞여 있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절하게 섞여 있을 거다라고 일단 기본으로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 둘은 질량이 좀 비슷한 가닥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고, 얘는 완전히 질량이 구분되는 가닥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가설을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험을 진행해서 요 질량을 어떻게 구분해 줄 거냐면, 실제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그 DNA를 이제 원심분리를 돌립니다. 이제 이 원심분리 같은 경우에는 말이 분리지, 뭐 사실 원심분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 물질들을 질량에 따라서 배열하는 게 원심분리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벼운 것들을 위로 가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질량이 서로 다른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게 원심분리라는 방법이 되는데, 실제로 DNA 복제 후에 원심분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상층, 중층, 하층 중에 중층에 딱 한 가닥이 나타나고 더 이상 위아래는 어떤 DNA 가닥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아마 대학 가면은 그 생명과학이랑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일반화학 실험, 일반 생물학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무조건 할 실험인데요. 우리가 DNA를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관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의 DNA가 이렇게 쭉 띠가 있게 그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중나선이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여기 DNA가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지. 약간 계란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흰 띠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질량이 비슷한 가닥만 만들어져야 돼. 서로 질량이 다른 두 개의 가닥이 만들어지는, 두 종류의 가닥이 만들어지는 건 말이 안 돼 라는 걸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1차 복제, 첫 번째 복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분산적 복제를 여기서 탈락시키느냐 아니냐는, 그래도 이 둘이 완전히 동일한 질량의 가닥이 딱 두 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탈락시키지 못했어. 한 번에 복제 가지고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복제해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얘를 한 번 더 복제하게 되면요, 15N짜리 가닥은 처음과 같이 두 개만 있을 거고, 얘네들을 풀어놓게 되면 14N짜리 가닥이 이렇게 있는 상태, 요렇게 네 가닥으로 풀어지죠, 얘가. 그리고 옆에다가 새로 붙이는 거는 우리가 넣어주는 재료가 전부 14N이니까 1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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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N 요렇게 붙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반보존적 복제 모형에서는 14N짜리로만 이루어진 가닥 두 개와 15N, 14N이 정확하게 반반 섞여 있는 가닥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적 복제 모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랑 마찬가지야. 그냥 완전히 또 동일한,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나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DNA가 쭉 4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우리가 DNA를 하나씩으로 놓고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확률적으로 되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DNA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개의 DNA를 한 번에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DNA 하나만 가지고 하면 원심 분리를 하든 나발이든 우리가 그걸 관찰할 방법이 없어요. DNA가 워낙 작은 물질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15N, 15N을 하나만 갖다 놨다고 했지만 이게 한 100만 개쯤 있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제하면 얘 100만 개, 얘 100만 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고, 얘도 얘 100만 개, 얘 100만 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100만 개씩으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하나씩으로 우리는 편하게 보자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률적으로 얘는 질량이 비슷한, 모든 DNA가 다 질량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복제를 한 번씩 거듭할 때마다 전체적인 DNA의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가벼워질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고, 근데 얘는 완전히 질량이 구분된 두 종류의 띠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복제를 진행했을 때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 원심 분리 결과에서 상층의 띠가 하나 나타나고 중층의 띠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일단 두 종류의 질량으로 구분된 DNA가 있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DNA와 중간 정도 질량의 DNA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 실험 결과고, 이걸 해석한 결과 우리가 예상한 것 중에 이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맞구나, 이렇게 실험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실험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맞다가 그대로 결론이 나오거든. 근데 어떤 중간 실험을 통해서 그걸 검증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완자나 이런 데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 메셀슨과 스타일 실험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걸 보면 막 별의별 개짓거리를 다 해놓습니다. 사실 이게 수능 단계의 문제로 가면 진짜 별의별 개짓거리를 다 하는데, 막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이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G1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G1이면 첫 세대예요. 그래서 G1, G2, G3, G4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를 구분을 해놔. 그랬을 때 G1부터 G5까지는 뭐 14N 배지에서 복제를 시키는 거야. 15N이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반보존적이 맞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되고, 분산적이 맞다면 그때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해요. 그리고 G6부터는 다시 15N에다가 옮겨서 하는 거야.
그래서 G6에서 G8까지 정도를 다시 15N에서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해요. 물론 이건 이제 수능 단계에 개지랄 맞은 문제 이런 거라서 수능 그 모의고사에나 나올 문제긴 한데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사용될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 절대평가고 학교 내신에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다룰 테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까지는 안 나올 텐데요. 그래도 그런 방식으로 쓸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존적이 복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될지, 반보존적이 복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될지, 분산적이 복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맞는 게 반보존적이라고 해서 반보존적에 대한 질문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존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원본 가닥은 그대로 둔 상태니까 15N 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처음에 가닥은 그대로 있고, 늘어나는 것들은 새로 우리가 공급한 물질에 관련된 질량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치?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반보존적은 처음에 15N이 일단 나눠지고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15N이 들어있는 가닥은 계속 복제를 몇 번 하든 계속 한 번일 겁니다. 아니지, 정확하게는 두 개인 거지. 두 개에 나눠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14N에서만 복제를 반복한다고 치면. 그러면 계속 15, 14로 되어 있는 게 두 개 있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14, 14로 된 것들만 계속 늘어날 거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산적 복제 모형은 복제를 하면 할수록 계속 DNA가 질량이 가벼워지는 형태를 갖겠죠. DNA마다 14N의 비중이 늘어날 테니까 15N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메셀슨과 스탈의 DNA 복제 모형에 대한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반보존적 복제 모형이 맞다라는 걸 알아내고 나서 이제 바로 직후는 아니지만 한참 이후에 이제 우린 진짜 DNA가 어떻게 복제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DNA의 진짜 복제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일단 반보존적 복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가닥 두 개를 풀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원본이 되는 가닥 두 개를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DNA 복제는. 근데 DNA 복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원본이 되는 가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얘를 좀 제대로 표현을 해보면 얘가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불러주게 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원본이 되는 가닥이 주형 가닥이고요, 늘. 그리고 그 주형 가닥을 토대로 상보적으로 염기를 붙여서 새로 만들어내는 가닥은 신장 가닥이에요. 이건 복제고 전사고 번역이고 상관없이 항상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먼저 그림을 살짝 이렇게 DNA를 눕혀서 그려보면요. 실제로 인간 몸의 DNA 같은 경우는 적게 잡아도 수억 개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억 개는 될 테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DNA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요. 한쪽 끝에서 출발해서 반대쪽 끝까지 진짜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잖아? 그럼 큰일 나요. DNA 복제만 진짜 한 세월 걸립니다. 진짜 존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잖아. 수억 개를 하나하나씩 갖다 붙이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서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DNA가 쭉 길게 있으면 DNA의 중간 되게 여러 군데서 동시에 복제를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는 안 되냐면 반보존적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다 풀어놓고 그 다음 복제 진행하고 이렇게는 안 돼요. 사실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갖다 붙이고 하면 그 사이에 수소 결합이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뭐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돌연변이가 일어나기가 쉽다고. 그러면 DNA는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핵심 유전 정보인데 얘가 막 미친듯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수소 결합을 일단 다 끊어놓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그래서 DNA 복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끊으면서 동시에 그 다음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DNA 전체 여러 군데에서 또 동시에 시작해요. 자, 그 과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DNA에는 뭐가 있냐면 복제 원점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NA 하나에도 엄청 여러 군데 있는 거거든. 정말 어마어마하게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복제가 시작되도록 정해진 점이야. 이제 이 DNA상의 복제 원점은 어떤 특정 염기 서열을 통해서 정해놓긴 했을 거거든. 근데 그 특정 염기 서열을 통해서 정해놨든 뭐가 됐든 아무튼 중요한 건 그 염기 서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시작하는 데가 여기야 라는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DNA가 존재해요. 보통 그런 의미만으로 DNA를 만들어 놓으려면 걔네들은 우리 유의미한 유전 정보를 담아놓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진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유전 정보 전체에서 많이 잡아봤자 절반 정도만 유의미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짜 DNA를 담고 있어요. 이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뒤에 이제 전사에서도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DNA는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에 되게 취약하니까 DNA 입장에서는 그 돌연변이를 막으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DNA가 안 일어날, 그 돌연변이가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가짜 DNA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내 유전 정보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일정 시간마다 돌연변이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체 그 시스템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짜 DNA가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확률적으로 가짜 DNA가 있는 곳과 가짜 DNA가 아닌 곳에서 일어날 확률이 각각 절반일 거 아니야, 만약에 딱 절반씩 있다면. 그러면 진짜 DNA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던 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진짜 DNA가 절반밖에 안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아니고 한 10배 차이쯤 날 겁니다. 가짜 DNA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우리 유전 정보에 영향을 못 주게는 해놨어. 우리 시스템 입장에선 그렇게 해놓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돌연변이가 아예 안 일어나게 하진 않아. 왜? 전체 자연과학 시스템 입장에선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유리합니다. 개체 입장에선 불리한데 전체 시스템 입장에선 유리해요. 특히나 종족의 입장에서 특히나 유리하지. 그래서 이제 이 복제 원점이라고 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실제 DNA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도 않는 그냥 복제를 시작하기 위한 지점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제 원점이 엄청 여러 군데 있는데 한 이쯤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복제 과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저걸 기준으로 얘기하려면 양쪽 DNA가 어떻게 다 진행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얘기하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이 복제 원점의 오른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한쪽 끝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설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DNA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복제 원점이 된 지점을 기준으로 잠깐만 여기쯤이면 되겠네요. 네, 복제 원점이 됐던 기준으로 이만큼 수소 결합이 끊어져서 두 가닥의 결합이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일단 그려놓은 거거든. 근데 이 두 가닥의 수소 결합을 끊는 애는 효소입니다. 당연한 게 우리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건 다 효소가 이제 주도해서 일어날 거예요. 물론 이제 돌연변이 아까 얘기했던 돌연변이 그런 건 효소랑 상관없긴 한데 그건 이제 외부적인 요소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말고 기본적으로는 효소에 의해서 쭉 이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 효소가 정확하게 수소 결합만 끊는 효소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헬리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NA의 복제는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복제 원점에 헬리케이스가 붙어요. 그리고 이 헬리케이스는 진행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동하면서 가야 되는 그 효소다 보니까 진행 방향을 갖고 있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복제 원점이 있으면 원래는 우리가 한쪽 끝에서 출발하지만 아까 그려놨던 것처럼 원래 복제 원점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헬리케이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한쪽 헬리케이스는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수소 결합을 끊는 거고 반대쪽으로 붙은 애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수소 결합을 끊는 거지. 그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쭉 끊어서 가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한쪽만 갖다 놓은 거.
그래서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쭉 수소 결합을 끊으면서 가는 얘라면, 그리고 얘가 붙기 위해서 헬리케이스 붙어라 라고 정해져 있는 데가 복제 원점이라면, 얘가 어느 정도 풀고 가면 이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헬리케이스가 출발했던 그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군데 반대쪽 상부 결합이 보통 한 4개에서 많게는 한 6개쯤 결합된 가닥이 일단 먼저 와서 붙습니다. 얘는 뭐냐면 원래부터 이렇게 4개 혹은 6개씩 결합해서 떠다녀요, 우리 세포 안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프라이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프라이머는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 프라이머는 헬리케이스 다음으로 이 과정을 이제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가닥이 와서 붙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는 효소가 DNA 중합효소라는 애예요. 그리고 그 DNA 중합효소의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게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애입니다. 근데 프라이머는 별건 아니야. 그냥 진짜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에서 한 6개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우리가 지금 복제하는 세포가 있으면 그 복제세포 안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 원점에서 끊어졌으면 얘가 와서 붙거든. 뭐 좀 더 정확하게는 뭐 타타박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건 무시하고. 근데 이 프라이머의 특징이, 이 프라이머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오스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이거든, 사실. 왜 리보오스여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4개에서 6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우리 세포 안에 둥둥 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왜냐면 필요할 때 와서 이렇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단일 가닥 상태를 유지하고 둥둥 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단일 가닥이려면 RNA여야지 DNA면 안 되거든. DNA는 단일 가닥이 아니라 이중나선이어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라이머가 DNA 복제에 사용되는 프라이머임에도 불구하고 RNA 프라이머가 명칭입니다. 왜냐면 이 프라이머가 RNA로 되어 있어요.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를 가지고 있고요.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아민 대신에 유라시를 갖고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RNA 프라이머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3', 5' 이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하면요, 이 RNA 프라이머가 여기 와서 붙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여기가 5'이고 이쪽이 3'이어야 되고요. 여기가 3'이고 얘는 이렇게 가면 이쪽 끝이네요. 여기가 5'. 이렇게 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붙으면 아까 얘기한 DNA 중합 효소라는 애가 요 RNA 프라이머의 3' 말단에 와서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리고 DNA 중합효소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이 다음으로 나오는 각각 염기서열에 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아데닌이면 그 구아닌이고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 아데닌에 맞는 티아민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와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데, 사실 이 DNA 중합효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아데닌과 티아민을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아데닌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티아민 밖에 와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티아민이 와서 붙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티아민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와 이 RNA 프라이머 사이, 여기의 결합을 연결해 주는 게 DNA 중합효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DNA 중합효소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갖고 이동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붙었으면 이제 여기 티아민 가져와서 붙였으면 여기 중합시키고요. 그럼 옆으로 한 칸 이동해. 그러면 구아닌에 맞는 사이토신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붙고요. 그러면 요 사이토신이랑 요 티아민, 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또 연결해주고, 이러면서 DNA 중합효소가 옆으로 쭉쭉쭉쭉쭉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리케이스가 수소결합을 풀면서 진행하면 그 뒤를 이렇게 쭉 쫓아가면서 DNA 중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DNA 신장이라고 불러요. 신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만드는 가닥이 신장 가닥이니까 그 신장 가닥이 길어지는 걸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신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DNA의 그 형성 과정입니다. 복제 과정이에요.
그냥 지금 얘기한 이 과정을 되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 거야. 되게 여러 군데에 복제 원점이 있으면 거기에 그 복제 원점 있는 곳마다 헬리케이스가 일단 붙고요. 풀면서 진행하면 살짝 풀고 나면 거기에 바로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RNA 프라이머가 와서 붙고요. RNA 프라이머 말단, 이 3' 말단 쪽에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고요. 그 다음에 그 DNA 중합효소가 쭉 헬리케이스를 쫓아가면서 쭉 앞에서 풀면 복제, 그러니까 풀면 신장, 풀면 신장, 풀면 복제 이러면서 쭉 쫓아가면서 복제가 일어나는 거지.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제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여기까지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러면 얘가 이쪽 끝이 요 주연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아래쪽 주연 가닥이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위쪽 주연 가닥은 여기가 5'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끝에다가 이렇게 RNA 프라이머를 붙여 놓잖아? 그러면 RNA 프라이머가 여기가 5' 말단이 되고 여기가 3' 말단이 돼요. 맞지? 꼭 모여야 되니까. 서로 역평행으로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DNA 중합효소가 어디 가서 붙어야 되냐면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 헬리케이스는 계속 수소 결합을 풀면서 진행하는데 여기 DNA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상태로 만들어지지. 아, 그러면 DNA 중합효소 여기 5' 쪽에다가 바꿔붙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DNA 중합효소는 이 RNA 프라이머의 3' 말단을 출발 지점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출발 지점. 거기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닥 말고 이 반대쪽 가닥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풀면 다시 RNA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나면 거기에 RNA 프라이머가 새로 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붙은 RNA 프라이머의 3' 말단에 또 DNA 중합효소가 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붙은 이쪽 방향으로 DNA 신장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헬리케이스가 진행하다 보면은 또 뭐야? 또 어느 정도 쭉 풀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에 RNA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또 붙어요. 그리고 또 DNA 중합효소가 가서 그만큼씩 계속 짧게 이렇게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죠. 위쪽 가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DNA가 노출되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쪽 가닥은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RNA 프라이머가 붙었을 때 붙은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얘의 진행 방향이 얘와 같은 방향이 하나 생기고요. 근데 그 반대쪽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헬리케이스의 진행 방향과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반대인 가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 비해서 위에 쪽 가닥이 늦게 완성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가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가닥을 지연 가닥이라고 부르고요. 지연되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그리고 얘는 먼저 쭉쭉 진행하는 가닥이라고 해서 선행 가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정신 좀 차려. 총정리를 해봅시다. 자, DNA 복제의 시작은 복제 원점에 헬리케이스가 붙으면서예요. 자, 그러면 헬리케이스가 한쪽으로 쭉 진행해요. 원래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헬리케이스가 붙어서 양쪽으로 진행하는 건데 일단 기준으로 우리는 한쪽만 기준으로 잡고, 그래서 여기에 복제 원점이 있으면 헬리케이스가 여기 붙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쭉 진행을 해요. 그러면 한쪽 가닥은 주형 가닥 기준으로 3'에서 5' 방향으로 헬리케이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RNA 프라이머가 정확하게 5'에 3' 방향으로 붙을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DNA 중합효소도 마찬가지로 헬리케이스처럼 주형 기준 3'에서 5'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장 가닥 기준으로는 5'에서 3'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닥이 생기고 그 가닥을 우린 선행 가닥이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헬리케이스 진행 방향과 DNA 중합효소 진행 방향이 같으니까 진짜 거의 딱 붙어서 가요. 헬리케이스 조금 뒤에 DNA 중합효소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거의 딱 붙어서 갑니다. 근데 반대쪽 가닥은 어떻게 되냐면 주형 가닥이 5'에서 3' 방향으로 풀리게 된단 말이야. 헬리케이스의 진행 방향이 반대쪽 기준으로는 주형 기준 5'에서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래도 신장은 무조건 신장 5', 3' 방향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헬리케이스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데 DNA 중합효소의 방향이 헬리케이스의 반대 방향, 즉 주형 기준으로 여전히 3'에서 5'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헬리케이스 방향과 DNA 방향이 반대가 되는 시점이 생기는 거고, 그럼 위쪽은 어떻게 되냐? 풀고 나면 붓고 진행하고 풀고 나면 붓고 진행하고니까 아래쪽에 비해서 느리겠지. 그래서 이제 지연가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래 걸리는 가닥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근데 지연가닥에 남은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얘가 다음 RNA 프라이머를 만나서 충돌하잖아, DNA 중합효소가. 그럼 떨어져 나와요, 효소 자체가.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생긴 가닥하고 여기에 생긴 가닥 이 사이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진짜 부딪히면 떨어져 나오는 거라서 이 사이 연결이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지연가닥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개의 끊어진 절편들이 쭉 엄청나게 여러 개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의 절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이 지연가닥을 발견했고 그 지연가닥의 시초가 되는 이 끊어진 절편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일본인이라서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연가닥에는 수많은 오카자키 절편들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꼭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에 이 오카자키 절편들을 이어주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선행가닥엔 전혀 필요가 없는 효소인데 지연가닥 쪽에 오카자키 절편을 연결해주는 효소인 DNA 연결 효소, 라는 효소가 추가로 사용되어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면 복제가 이제 진짜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저 지연가닥은 저렇게 후처리 과정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거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그리고 원래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안 배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냥 언급만 살짝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남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해도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 이렇게 만들면 DNA의 중간중간이 RNA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선행가닥 쪽엔 한 군데만 딱 RNA면 되는데 지연가닥 쪽은 계속 중간중간에 RNA가 끼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RNA를 DNA로 바꿔주는 과정이 한번 또 더 필요합니다. 이것도 선행가닥은 금방 끝나는데 지연가닥은 오래 걸리겠지. 워낙 바꿔줘야 되는 데가 여러 대여서. 그냥 그런 과정이 있구나만 아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가 그것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 궁금증이 있을까봐. 선생님 근데 RNA 프라이머가 끼어 있으면 이건 DNA가 아니잖아요. 왜? 실제로 그 복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그래서 DNA 안에서 유라실이 계속 관찰이 돼요, RNA 프라이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해주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요, 마지막에.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 당연히 전체 과정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전체 과정, 그러니까 어떤 효소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선행가닥과 지연가닥의 차이, 그리고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헬리케이스는 그냥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붙은 방향으로 쭉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3', 5', 5', 3'이랑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은 늘 주형 기준 3'에서 5', 신장가닥 기준 5'에서 3'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 DNA 중합효소의 진행 방향이 꼭 신장 기준 5'에서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장가닥, 미안합니다. 선행가닥하고 지연가닥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복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한 상태로 마지막에 하나만 딱 복제에 추가해 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여기에서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진행했다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 되는데, 간단해요. 반대쪽은 어떻게 되냐? 위쪽이 선행가닥, 아래쪽이 지연가닥이 됩니다. 왜? 이 반대쪽 가닥은
여기가 얘가 여기가 5' 말단인 거니까 얘는 여기가 3' 말단이거든요. 그래서 헬리케이스가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얘는 헬리케이스 위쪽 가닥이 헬리케이스 진행 방향이 3'에서 5'이에요. 그치? 그래서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위쪽 가닥이 오른쪽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 이쪽 가닥이 지연 가닥이었으면 왼쪽에 위쪽 가닥은 선행 가닥이 되는 거지. 아래쪽은 아래쪽에 요 오른쪽 가닥이 선행 가닥이었으면 왼쪽 가닥은 지연 가닥이 되는 거. 이런 특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DNA의 수많은 복제 원점에서 다 동시에 엄청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DNA 복제 과정입니다. 됐죠? DNA 복제가 전사 번역에 비해서 과정이 제일 복잡해요. 쓰이는 효소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복제는 끝! 전사로 넘어갈 겁니다. 전사가 훨씬 간단해요. 자. 전사 실험까지만 하고 잠깐 쉬든가 하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 자, 이제 전사 쪽으로 넘어오면요, 어떤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되냐면 전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1유전자 1아미노산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1유전자 1아미노산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의 단위를 뭘로 보겠냐의 문제랑, 그리고 우리가 그 단위로 잡은 유전자가 지정하는 게 무엇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일 처음 등장했던 게 1유전자 1효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을 얘기해 보면 1유전자가 뭘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 처음에가 1효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1단백질설, 1폴리펩타이드설, 그 다음에 1아미노산설인데요. 그냥 간단해. 처음에 유전자 DNA라는 걸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럼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의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효소식을 지정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효소를 만들어내서 유전자 발현을 이룬다. 이게 첫 번째 의견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효소가 아닌 우리 몸에 수많은 단백질이 존재하고, 심지어 효소 반응이 필요 없이 만들어지는 단백질들도 많은 거야. 그런 애들은 DNA로부터 읽어서 단백질을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효소도 뭐니까,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전해서 1유전자 1단백질설을 오게 돼요. 근데 단백질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또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게 되는데,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가 구조를 갖게 되면,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단백질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너네 폴리펩타이드가 뭐냐면 아미노산이 그냥 엄청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폴리펩타이드고요. 그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길쭉한 풍선에 가깝습니다. 폴리펩타이드는. 그럼 단백질은 뭐냐면 그 길쭉한 풍선을 어떻게 꼬아서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이냐의 결과가 그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 우리 삐에로나 이렇게 해서 풍선공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선공예의 결과, 폴리펩타이드가 일종의 길쭉한 풍선이면 그 풍선공예의 결과가 단백질이 되는 거지. 이런 방식이라서 같은 폴리펩타이드로도 여러 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아, 그러면 유전자 자체는 폴리펩타이드만 진적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래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발견됐냐면 가짜 유전자가 발견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전자 중에선 진짜 유전자도 있고 가짜 유전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유전자를 알게 되면서 그럼 유전자 양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폴리펩타이드의 가지수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또 작게 지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1유전자 1아미노산, 지금 우리가 쓰는 걸로 넘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폴리펩타이드만 해도 너무 많은 아미노산이 붙어 있어야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니까 그만큼을 하나의 유전자 단위로 보면 그 너무 많은 유전자가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폴리펩타이드를 지정하기에는. 그래서 1유전자 1아미노산으로 오게 되는 게 지금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라서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한데 1유전자 1효소설은 관련 실험이 있어요. 이게 유전자가 뭘 지정하느냐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했던 거라서 얘만 조금 관련한 실험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실험 자체가 너무 모르겠어. 중요한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 내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된 실험인데, 일단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는 거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부터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모를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실험을 하고 어떤 사실을 알아내고, 그래서 더 추가 실험을 하고 사실을 알아내고 이러면서 실험을 발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비들과 테이텀이 뭘 이용했냐면 빵곰팡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빵곰팡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붉은 빵곰팡이요. 이 붉은 빵곰팡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정확하게 빵곰팡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곰팡이랑은 약간 달라요. 근데 빵에 피는 곰팡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빵에서 봤을 곰팡이는 아마 빵곰팡이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음식물 그냥 오래된 다른 빵이 아닌 밀가루 이런 게 아닌 다른 음식물에 피는 곰팡이는 주로 빵곰팡이가 아니라 그냥 곰팡이입니다. 구분할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이제 생투 5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안 할 거니까. 그래서 붉은 빵곰팡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곰팡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냐면, 결국은 사람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 물질 대사를 봤었잖아요, 생원할 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듯이 곰팡이가 생존을 하고 생장을 하고 번식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과정의 물질 대사를 해야 될 거거든. 그 중에서 빵곰팡이의 생존에 직결되고 생장에 직결되고 그리고 번식에 직결되는, 사실 곰팡이류는요 번식과 생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생장 혹은 번식, 그러니까 세포수가 늘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대사 경로를 찾게 되는데,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기물들로부터 오르니틴이라는 물질을 합성하고요. 각각의 물질이 뭔지는 좀 나중에 다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오르니틴으로부터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을 만들고요. 시트룰린으로부터 아르지닌이라는 물질을 만들고요. 아르지닌으로부터 실제로 이제 붉은 빵곰팡이가 생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장 메인 물질들이 이제 아르지닌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 이거는 붉은 빵곰팡이에 있는 특이한 물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도 다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셋 다 아미노산의 명칭이에요. 아르지닌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아르기닌? 요즘 아르기닌 얘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건강과 관련된 거에서 아르기닌 어쩌고 아르기닌 추출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 아르기닌 얘거든. 얘는 아미노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붉은 빵곰팡이는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미노산 합성 과정이 꼭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기물로부터 일단 오르니틴이 합성이 돼야 돼. 바로 아르지닌을 합성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오르니틴을 합성하면 이 오르니틴을 이용해서 시트룰린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룰린을 이용해서 또 아르지닌을 합성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아르지닌이 붉은 빵곰팡이의 생장과 번식의 가장 핵심 물질입니다. 최종적으로 얘를 합성할 수 있어야 이 곰팡이는 생장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얘가 꼭 필요해. 사실 사람한테도 아르지닌은 꼭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생물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미노산인데, 그러니까 곰팡이는 이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물질 대사거든. 무기물로부터 효소를 이용해서 오르니틴을 합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르니틴을 이용해서 효소를 이용해서 시트룰린 합성을 해야 될 거고요. 시트룰린 합성하고 나면 또 효소를 이용해서 아르지닌을 합성을 해야 돼. 물론 얘로 얘를 합성한다는 뜻은 아니고 얘로 합성한다는 뜻은 아닌데, 얘를 합성하려면 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얘를 합성하려면 얘가 필요하다는 뜻은 맞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물만 넣어주고 빵곰팡이를 실험을 하면 이제 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빵곰팡이를 4개를 서로 나눠서 담아 놓고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최소 배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하나도 넣어주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물질들만 다 넣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키우는 거야, 곰팡이를.
그런 걸 우리가 최소 배지라고 합니다. 진짜 최소한의 물질만 넣어준 배지, 배양지. 그래서 최소 배지에서 키울 건데, 근데 하나의 곰팡이는 그냥 이렇게 키우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야생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돌연변이주 1형, 2형, 3형 이렇게 나눌 건데요.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하는 거냐면 DNA의 서로 다른 부분에 자외선을 쪼여서 DNA를 고장냅니다. 실제로 DNA에 자외선을 직접 쬐주면 DNA는 무조건 고장나거든. 이건 사람 DNA도 마찬가지예요. DNA를 꺼내놓고 자외선을 쐬주잖아? 그럼 되게 약한 자외선만으로 DNA가 아예 고장나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에 DNA를 쐬줘서 DNA가 서로 다른 부분에 고장난 3개의 돌연변이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주, 우리가 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균주, 그러니까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냥 덩어리를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개를 서로 다른 샬레, 다른 데 배양지에다 넣어놓고 키우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물질은 최소한으로만 넣어줬어. 그러니까 얘는 잘 자라는데 이 셋이 못 자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DNA가 고장났더니 못 자라네, 이 정도의 얘기니까 별로 크게 의미는 없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 4개를 여기서 키우던 애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4개를 또 다시 따로 준비해서 이번에는 또 최소 배지에서 키우는데, 대신에 그 최소 배지에다 뭘 같이 넣어주냐면요, 오르니틴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생주는 당연히 잘 자라는데 돌연변이주 1형이 자라는 걸 관찰한 거지. 균조가 커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연변이주 1형에 대해서 지금 이 실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아, 얘는 오르니틴 합성을 못 하던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하나를 고장냈더니 뭐야? 오르니틴 합성하는 물질 대사에 쓰이는 효소가 안 나온 거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고, 그래서 1유전자 1효소설이 뒷받침하는 실험이 되는 거지. 실제로 좀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4개를 준비한 다음에 얘네들을 최소 배지에서 이번엔 시트룰린을 넣어주고 키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돌연변이주 3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다 잘 자랐어. 이걸 관찰했어. 그럼 이건 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 돌연변이주 2형은 오르니틴으로부터 시트룰린 합성하는 걸 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도 유전자 한 군데를 고장내니까 이번에는 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안 나온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한 거죠. 실제로 마지막에는 최소 배지에다가 아르지닌을 넣어준 걸에다가 배양을 하고요. 그랬더니 냈다 잘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형은, 돌연변이주 3형은 시트룰린에서 아르지닌 합성을 못하고 있었네. 그럼 저 과정의 요소가 안 나오네. 그래서 1형, 2형, 3형을 서로 다른 데를 고장냈더니 1형은 여기 과정의 효소가, 2형은 여기 과정의 효소가, 3형은 여기 과정의 효소가 안 나오더라. 1유전자 1효소설 이렇게 된 거지.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실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실험에서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당연히 실험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실험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이해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돌연변이주 3형은 오르니틴 합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지. 왜? 돌연변이주 3형에서 고장난 부분은, DNA가 고장난 부분은 시트룰린으로부터 아르지닌을 합성하는 효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오르니틴, 시트룰린 합성하는 효소나 무기물 오르니틴이 합성하는 효소 부분이 망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의 DNA가 망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과정은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우리 그 기차 트랙이 막혀 있는 것, 기차 트랙이 끊긴 것처럼 여기만 끊겨 있으면 오르니틴을 만들 수 있든 시트룰린을 만들 수 있든 뭔 상관입니까? 결국 도착지에 도착은 못하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서 얘 3형은 요 효소만 못 만드는 거지 이 둘은 만들어요. 왜냐면 1형, 2형에 고장났었던 부분은 얘한테선 고장나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앞에 오르니틴 합성이나 시트룰린 합성은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몰랐지만 현대적으로 실험을 다시 해보면 이런 배지나 이런 배지에서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을 추출할 수 있어요. 얘가 여기서 오르니틴 시트룰린이 그러니까 한 요쯤에서 아닌가? 한 여기서만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 돌연변이주 3을 최소 배지에다만 해도 오르니틴 시트룰린이 다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현대적으로 재실험을 해봐도 그럼 다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비둘과 테이텀의 실험이고요. 때려 죽어도 번역은 오늘 나갈 방법이 없나? 쉬자고 해서 안 쉴 수도 없고 난감하네. 지금 뭐 그냥 쉬지 말고 잡담이나 좀 하다가 다시 수업합시다. 화장실 갔다 오고 싶거나 물 마시고 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얼른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1유전자 1아미노산으로 이제 발전해 온 거는 아까 얘기한 그 1유전자 1효소설부터 그냥 물질들이 계속 추가로 발견이 되고 우리 몸을 이루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계속 이제 알게 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다 보니까 내려온 거야. 더 세분화해서 유전자가 단위가 더 작아져야 되겠다. 큰 물질을 지정하기보다는 작은 물질을 지정하는 걸로 점점 작아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작아지다가 결국 1유전자 1아미노산까지 와서는 그 어떤 얘기가 결국 핵심이 되냐면 염기 몇 개가 하나의 유전자 단위가 되는 거였어요. 이건 1학년 때 하지 않나? 몇 개의 염기가 모여서 하나의 유전자 단위가 됩니까? 그치? 3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염기가 3개가 모이면 하나의 유전자를 이제 지정한 하나의 유전자가 된다. 하나의 유전자 단위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DNA에 3개의 염기가 모여 있는 걸 3염기 조합이라고 지금은 부르죠. 너네 이렇게 배웠지? 그렇지? 원래는 이제 정식 학명은 트리플렛 코드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우리 고등과학교과에서는 안 쓰는 것 같으니까 그냥 3염기 조합 정도로 해놓고. 그래서 이 3염기 조합을 기준으로 염기 3개가 모이면 그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형태가 되는데 DNA 말고 RNA. 자, RNA의 3염기 조합을 뭐라고 불렀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돈. 그쵸? 근데 사실 코돈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직접적인 애는 mRNA가 되는 거고요. rRNA나 tRNA 같은 다른 RNA, 사실 RNA는 이 2개 말고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RNA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거는 이 정도만 다루면 되는데 mRNA 말고 tRNA나 rRNA는 또 코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3염기 조합을. 그러면 각각 뭐고 왜 어떤 식으로 어떤 코돈인지를 얘기를 해보면요. mRNA 같은 경우는 일단 뭐죠? mRNA의 m은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RNA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편지처럼 어떤 메신저처럼 그냥 정보를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게 뭐야? 메신저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내가 하고 싶은 말 혹은 어떤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타인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RNA를 우리가 mRNA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야. DNA라고 하는 건 워낙에 우리의 핵심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중요해. 일종의 서버 컴퓨터, 그러니까 그 제일 메인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 곳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메인 정보가 들어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매번 갖다가 옮겨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제를 하고 숙제를 했어. 그게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고 학교에 그 숙제를 들고 갈 때 컴퓨터를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예전에는 USB를 썼고 요즘은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에 무슨 뭐 선생님이 제출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두면 거기에다 제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출을 하거나 하니까 그렇게 메인 정보는 건들지 않고 그걸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mRNA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mRNA의 유전 정보가 코돈으로 사실 DNA의 3염기 조합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투를 기준으로 했을 땐 결국 모든 게 코돈 중심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에선 결국 다 코돈이 핵심인 거거든요. 어차피 DNA의 3염기 조합은 복제할 때는 염기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사할 때 이 3염기 조합으로부터 내가 옮기고 싶은 메시지를 코돈으로 꺼냈으면 거기서 역할이 끝이에요. 그럼 우린 결국 그 코돈에 들어있는 정보를 토대로 단백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생체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코돈이 핵심이 될 거라면, 그럼 메신저 mRNA 말고 tRNA랑 rRNA가 뭔지 얘기를 해보면요. tRNA는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얘의 역할은 이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tRNA의 역할이 번역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코돈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암호잖아. A, G, C, U로 되어 있는 암호일 겁니다. 염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코돈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호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실제 어떤 형질로서 전환하는 이 번역 과정을 위해서 그 과정의 핵심이 되는 게 tRNA입니다. 근데 mRNA는, DNA는 이렇게 생겼고 mRNA는 이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읽어온 그냥 이렇게 단일 가닥이라고 한다면, tRNA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 전체가 약간 tRNA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긴 게 진짜 이상하긴 한데 이건 내가 못 그려서 그런 거지 원래는 되게 이렇게 대칭형으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안에 염기 서열이 쭉 있으면 이 염기 서열이 RNA 스스로들을 이렇게 붙여두는 이 형태를 유지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tRNA는 좀 특징적으로 본인 그 가닥 안에 있는 염기들끼리 서로 막 결합합니다, 상부적으로. 그래서 그냥 나머지 다른 코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염기들은 그냥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데 쓰이거든. 그래서 이 tRNA라고 하는 애는 번역을 진행하는 애인데, 얘한테 중요한 3염기 조합은 이쪽 끝에 와 있는 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형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것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아래쪽 끝에 나와 있는 염기의 특징이 뭐냐면, 나머지 모든 염기들은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요 끝에 여기 염기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3개, 하나의 코돈이 밖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후에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요, 코돈과 결합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tRNA의 3염기 조합을 얘기할 때는 나머지 다른 염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고요. 딱 여기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3개의 염기 조합에 대해서만 안티코돈이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안티라고 하는 게 뭐야? 반대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코돈의 반대쪽, 그래서 안티코돈. 그래서 코돈에 가서 붙을 쪽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tRNA의 3염기 조합을 안티코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tRNA의 안티코돈은 전체적으로 있는 다른 염기들한테는 안 쓰고요, 저 끝부분에 있는 저기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쟤네만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tRNA 하나당 안티코돈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mRNA는 코돈 되게 여러 개로 되어 있고 DNA도 3염기 조합 되게 여러 개로 되어 있을 텐데, tRNA는 저 딱 하나만 안티코돈이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을 안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rRNA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 리보솜 RNA라고 보면 되는데, 이 rRNA의 코돈은, 이 3염기 조합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rRNA의 염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RNA의 염기가 의미가 없다는 아닌데, 적어도 이런 애들처럼 그 안에 어떤 염기가 들어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암호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rRNA의 역할은 딱 하나인데 리보솜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다 말고는 이 rRNA가 번역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전사 번역, 그러니까 어떤 DNA의 유전 정보의 발현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게 그냥 리보솜의 구성 물질인 것 뿐이거든. 근데 리보솜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rRNA가 리보솜의 주성분이 되는데, 리보솜은 이제 rRNA 덩어리거든. 근데 rRNA가 지들끼리 뭉쳐있을 수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뭉쳐있을 수 있게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과 rRNA 덩어리가 리보솜이 되는데,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번역 장소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tRNA라고 한다면 원래는 그러려면 효소 같은 게 원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효소를 쓰는 대신에 아예 번역 전체 과정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단백질로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효소처럼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장소를 마련해 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rRNA. 효소의 역할도 다 하는 거예요. RNA, 리보솜 자체가. 그래서 얘가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를 이루고 있는 게 rRNA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세포에서 rRNA 덩어리를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는 rRNA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핵 안에 있는 인. 여러분 그 세포 분열 과정 할 때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할 때 그 인, 그게 rRNA 덩어리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핵 안에 점이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인은 rRNA 덩어리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리보솜 공장입니다. 그냥 인 자체가 rRNA로 되어 있다가 이제 필요한 단백질이랑 그 rRNA를 같이 뭉쳐가지고 리보솜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이에요. 그래서 이 rRNA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의 3염기 조합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다. 이 정도가 중요한 거고. 시간상 뭐 번역은 몰라도 전사는 할 수 있겠네요. 전사까지는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전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사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DNA로부터 mRNA, 그러니까 이 DNA에 들어있는 핵심 유전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꺼내오는 게 이제 전사 과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사 과정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DNA가 있으면 이 전사가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져서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얘도 어떤 방식이어야 되냐면 염기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 염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와서 이렇게 쭉쭉쭉 붙여서 결합해주는 형태가 될 거거든. 복제할 때처럼. 복제랑 차이가 있다면 복제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로 와서 붙이는 거고 예, 전사는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와서 붙일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도 수소 결합을 일단 끊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좋은 게 전사는 방금 얘기한 그 과정을 하는 효소가 다 하나예요. 혼자 다예요. 그 효소의 이름이 RNA 중합효소입니다. 진짜 혼자 다 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RNA 중합효소가 와서 이렇게 붙어. 심지어 RNA 중합효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양쪽 가닥을 다 하지 않고요. 한쪽 가닥만 주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닥에 이렇게 와서 붙으면 얘한테 붙어있는 염기와 반대쪽 상보적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끊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냥 하나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수소 결합을 엮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옆으로 한 칸 이동해. 그 다음에 또 옆에 염기의 염기 사이도 끊어요. 그러니까 DNA 사이의 염기 그 수소 결합을 끊는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또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이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이어줘요. 원래 중합효소가 하는 것처럼. 아까 DNA 중합효소도 원래 이게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RNA 중합효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이제 탈수축합 시키는 거지. 그러고 또 옆으로 한 칸 이동해요. 그럼 수소 결합을 끊고 다 또 뉴클레오타이드 하나 가져와서 또 요 사이를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쯤 하고 나면 또 한 칸 옆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처음 붙였던 애가 효소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럼 수소 결합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합니다. 원래 RNA와 DNA 간의 수소 결합은 억지로 유지해 놓지 않으면 알아서 끊어지는 수소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떼는 건 굳이 어떤 효소가 따로 작용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효소 밖으로 나온 부분은 알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심지어 떨어져 나오잖아? 그럼 원래 DNA 가닥끼리 수소 결합도 다시 만들어져요. 거기도 억지로 떼놓지 않으면 원래는 알아서 다시 가서 붙는 애들이에요. 원래 수소 결합은 지극히 자연적으로 당연히 붙는 거라서 떼놓는 게 억지로 떼놔야 되는 거지 붙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게 자연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붙어. 그러면 그냥 얘가 옆으로 쭉 이동하면 알아서 약간 지퍼가 중간에만 열리는 것처럼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쭉 진행하면서 mRNA가 쭉 길게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전사가 일어나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 전사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아까 복제의 시작점은 복제 원점이라고 했으면 전사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프로모터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모터는 복제 원점과 같습니다. DNA상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RNA 중합효소가 붙는 곳.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프로모터는 약간 그 복제 앞에서 우리가 복제를 다뤘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서 얘기해 보면 프라이머의 역할과 복제 원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제 원점으로서 이 효소가 와서 붙는 곳이기도 하면서요. 이 프로모터를 기준으로 거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신장이 쭉쭉쭉쭉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끊어지는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신장이 일어나는 시작점을 동시에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복제원점 같은 경우는 푸는 효소랑 신장을 하는 효소가 따로 있었으니까 프라이머 따로, 복제원점이 따로 필요했던 거고, 얘는 어차피 푸는 거랑 그 신장이랑 다 하나의 효소가 아니까 프로모터라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모터는 엄밀히 따지면 복제 원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DNA 상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 전사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가서 붙으면 얘는 어떤 방향이냐면, 프로모터가 주형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형 가닥에 프로모터가 있는 부분에 5' 말단 5' 말단에 이 RNA 중합효소가 가서 붙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전사의 진행 방향은 주형 기준으로 3'에서 5'이 됩니다. 자, 왜 5' 말단에 가서 붙었는데 왜 3'에서 5'이냐면 5' 말단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얘가 붙어서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고요. 얘가 붙은 데가 5' 말단이려면 이쪽이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쪽 끝에가 5'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이라고 하면 주형 기준은 3'에서 5'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으로 전사가 진행되게 돼요. 그리고 다른 효소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5'에서 3', 이건 신장 가닥 기준으로, 그리고 주형 가닥 기준으로는 3'에서 5' 방향으로 쭉 진행하면서 그냥 수소결합되고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 가져오고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연결하고 그걸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겁니다. RNA 중합효소 혼자. 간단하지?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끝나는 데가 종결자리라고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서 떨어져 나와요. 실제로 종결자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진짜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우리가 고등 생명과학 단계에서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는 종결자리나 복제 원점이나 프로모터처럼 그냥 정해진 종결자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당장은. 자,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제 번역을 못 나가는 대신 그 발현 조절 얘기를 조금만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근데 이 전사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전사는 발현 조절이라는 게 필연적인데 실제로 단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은 좀 다른 얘기니까 그건 일단 빼놓고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세포 생물의 발현 조절, 이게 좀 더 우리한테 쉽게 와닿아서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다세포 생물은 발현 조절이 필연적인데요. 왜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RNA 중합효소를 통해서 RNA를 만들잖아. mRNA를 만들잖아. 그러면 이 mRNA 상에는 무조건 정크 DNA가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쓰레기, 그러니까 가짜 DNA들이 들어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짜 DNA를 가짜가 뭐죠? 가짜 DNA를 이거를 이제 제거해 주거든. 그러니까 mRNA 상의 그 가짜, 그러니까 번역된 부분, 전사된 부분을 제거해 주는데 이걸 우리가 mRNA 가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공할 때 실제 DNA가 들어있는 부분을 엑손, 그리고 버려지게 될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엑손 사이에 있는 인트론을 떼서 버립니다.
그리고 엑손끼리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유전자만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들어있는 가짜 유전자들 인트론 부분 다 버리고. 이게 RNA의 그 가공 과정인데, 이 RNA의 가공 과정을 하는 것도 RNA의 역할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안 다루는 RNA니까 그건 넘어가고.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린 모든 DNA의 모든 부분을 항상 다 전사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DNA 상에는 우리 머리카락에 대한 유전 정보도 들어있거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머리카락 유전자를 전사 번역해서 발현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러분들 위 안에 막 털 자라고요. 심장 안에도 털이 막 자라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눈알 이런 게 생겨야 될 자리에도 막 눈 아래도 막 털이 자랄 거고 이럴 거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위 소화 효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한테 다 들어있거든요. 그 유전자가, 위 그 소화 효소에 대한 유전자가. 그러면 막 머리카락 자라는 여기서도 막 위 소화 효소가 분비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내가 막 머리를 이렇게 털면은 펩신이 이렇게 발사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야만 되냐면, 우리는 필요한 세포는 딱 그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하도록 전사되도록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치? 이걸 우리가 발현 조절이라고 해요. 실제로 다세포 생물, 즉 진핵생물의 발현 조절은 이런 의미로 중요합니다. 단세포 생물, 원핵세포의 발현 조절은 아예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다고 했던 거고. 이렇게 발현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 프로모터는 단순히 아까 얘기하는 그런 시작점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터 자체가 스위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모터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끄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모터와 프로모터를 붙여버려. 그러면 그 프로모터 부분에는 효소가 가서 붙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그 프로모터는 사용하지 않는 프로모터가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이 프로모터를 켜고 끌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자라야 될 곳은 머리카락과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 프로모터는 다 꺼요. 반대로 원래는 모든 세포가 스위치가 다 꺼진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필요한 세포들이 그 필요한 걸 켜는 겁니다. 대신에 프로모터가 켜지면 뭐가 불가능하냐? 세포 분열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복제가 안 돼. 프로모터가 켜진 상태부터는 전사를 하지 복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제를 한창 할 때는 프로모터를 꺼둔 상태로 해요. 그게 우리가 생원에서 잠깐 배웠었던 개념인 세포의 취직, 분화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포가 분화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기능을 하기 위한 프로모터가 켜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들은 프로모터 중에서 핵심 프로모터가 있어. 그런 건 이제 켜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모터를 다 꺼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사가 아예 안 일어나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상태에서 번역을 하고 세포수만 복제만 하고 세포수만 막 늘리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기로 정해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서 이제 프로모터를 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켜진 프로모터에 관련된 부분만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세포가 기능을 갖추게 되고, 근데 그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원에서도 잠깐 얘기했고 했던 세포 분화라는 것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화된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분화가 되었지만 세포 분열을 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특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생명과학 관련 전공해서 올라가시면 그때 배우시고, 그런 특이 케이스들 말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된다. 이걸 우리가 진핵생물의 세포 발현 조절이라고 한다. 저는 진짜 러프한 부분만 알려드린 거고, 이거 책 보면은 막 이름이 개떡 같아져요. 특히나 이제 근육세포 발현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 이거 설명할 때. 그래서 마이오디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오디 유전자라고 하는 거에 달려있는 프로모터가 켜지면 이 마이오디 부분에 전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마이오디로부터 만들어진 이 발현 조절인자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조절인자, 전사 조절인자지. 전사 조절인자들이 가서 나머지 다른 프로모터를 또 킵니다. 그러면 또 그 켜진 프로모터들, 사실 얘네들은 켜지거나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인자가 있어야만 전사가 될 수 있는 곳들인데,
그렇게 하면 또 그 부분이 그 번역이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 중에서 A 발현 인자가 가서 붙은 건 이제 그 액틴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고, B가 가서 붙은 데는 마요신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액틴, 마요신 이런 게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게 설명이 돼 있어요, 책들을 보면. 원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마이오디 뭐 근육세포 어쩌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뤄보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러프하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다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 이해하고 갑시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 켜지는 유전자가 뭐가 있고 꺼지는 유전자가 뭐가 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이름 외우기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